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30대 청년 노재승 씨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5.18 왜곡을 처벌하는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동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영상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평화적 시위가 아닌 명백한 교전행위였다는 왜곡된 주장이 담겨 있고요. 폭동이란 표현까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5.18이 성역화됐다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을 비하하는 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유공자로 치켜세운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정규직은 다 폐지하는 게 지론이다. 불법 시위엔 실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발언들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런 논란에 대해 4인일 때 개인적 소회를 적은 글이었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야가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면서 인재 영입 경쟁 역시 치열해졌지만 부실 검증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의 인재 영입 경쟁이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30 청년층이 대선에 화두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당원 출신 20대 청년 4명을 영입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부동산 관련 소식을 처음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부터 완화될 예정이에요. 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지금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이 상향하는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일을 오는 8일, 그러니까 내일로 확정을 했는데요. 앞서 국회에서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시행일은 공포시로 한다. 법 공포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 내일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게 지난 2일이었으니까 지금 6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아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법이 시행이 된 건데요. 네. 이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에 이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장에서 대기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을 좀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정치권에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열어놓고 있다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민주당 박완주 정책회의장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배제하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달라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법으로는 요율 조정 방법이 있고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예하는 기재위 조세 소위를 통한 법 개정 사안이라면서 정무적으로 보면 12월 국회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정부 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좀 가진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이 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실제로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그때도 박원주 의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당 안팎에서 특히 당 내에서도 좀 그 여러 갑론을박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박원주 의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 유예를 해줘서 이 주택을 팔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었고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 이런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양도세 완화하면 집 더 가져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곡해될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대선 관련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대선이 9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민생 행보에 나섰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20대에서 40대 무주택 서울 청년들과 주택 청약 사각지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거론되는 집값 급등 또 주거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 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부정적 여론을 보듬으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주택 청약에 실패해서 이 전월세에 사는 청년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겠다면서 진보 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렇게 현 정부 주택 정책에 대해서 더 비판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네. 또 임대차 3법의 맹점을 지적하는 참석자 의견에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 체감된다. 이렇게 동조를 표하면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또 좀 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도 했어요. 네, 앞서 이제 현실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는 발언도 이제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또 이에 앞서 했던 서울대 강연에서도 국가의 빚이나 개인 빚이나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면서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기재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후보는 앞서 전날에도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면 누가 상을 주냐 이렇게 기재부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또 투자 고용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기재부와 충돌하는 모양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임기 말인데도 높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이전에 이제 대통령들에 비해서. 근데 섣불리 차별화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후보의 이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은 우리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나는 더 잘하겠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소중한 성과들마저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여당 후보, 자당 소속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서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화제가 됐다고 해야 될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다면 화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사실 이제 전후 맥락을 놓고 이제 이 후보 측이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 해석이 좀 갈렸는데요. 예. 이제 오늘 서울대에서 열린 이 청년과의 대화 행사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데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언론에서 진짜 존경한다고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네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는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우리 국민의 집단재성 수준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3일 이른바 호남
호남 그 전북 지역을 도는 이 메타버스라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일정을 하면서 예. 전주 가맥집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한 청년이 이 후보에 대한 너무 종교적인 지지 분위기,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부담스럽다, 어색하게 느껴진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지적을 하니까 네.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지가 굉장히 힘이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하던 중에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하다 힘들면 대구 소문시장 갔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맥락을 놓고 보면 사실 그때도 이거는 좀 존경이라기보다는 좀 비꼬 예시로 뭐 약간 어떤 예. 비꼬는 그런 뜻이 담긴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이 존경하는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좀 그 갑론을박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그 오늘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이라면서 65세 이상의 무조건 20만 원씩 지급한 게 부분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어찌 보면 기본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것도 역시 또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뭐 정당성을 좀 설파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성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 자신은 철회한 일이 없다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일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지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어도 본인이 고통스러워 싫다는 것을 대리인이 강행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 얘기를 드린 것이다 라면서 국토보유세를 하지 말고 토지 배당이라고 바꿔주시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해야 할 일인데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만약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게 대리인의 도리다, 이렇게 만약에 집권을 네. 하게 되면 이제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번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듣기는 하겠으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비판해 오는 것처럼 공약 내세웠다가 철회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약 내세우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예, 오늘 첫 선대위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공통적으로 좀 뭐랄까요, 어떤 조직의 어떤 기강,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의 자리에서 이른바 약간 군기잡기성 발언을 한 건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회의에서 중앙선대위는 전국 각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이끄는 것이라면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이 열심히 뛰어달라,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고향 앞으로 해서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네.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라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당이 더 강해지고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조직 운영에서 효율성과 일사불란함이 중요하다고 주문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대위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잡음 없이 진행돼야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이름을 살리는 선대위라고 줬다 그러네요. 네. 근데 100조 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앞서 이제 그 코로나 피해 보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 경선 후보 시절, 그 다음에 이 대선 후보 선출 직후에 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고요. 네. 이 100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오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외부 강연을 이제 그 국민일보 빌딩에서 이제 외부 포럼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윤 후보에게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걸 앞세우자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 원 정도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내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에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조 원을 마련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쓰자, 이런 주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0% 가까운 예산을 지금 이걸로 빼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도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다시
선대위에 결합을 하니까 그 얘기를 또 다시 꺼냈다. 여러 가지로 좀 의미심장하긴 한데요. 그리고 김 총괄선대위원장 직속 별동대라고 불리는 총괄상황본부 인선도 했어요. 네, 총괄상황본부 산하 전략기획실장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된 것이 오늘 상당히 눈길을 끈 인사였습니다. 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전체 상황 대응과 전략기획을 책임지는 자리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 밖에 정무대응실장에는 정태근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금 전 의원이나 정 전 의원 모두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역시 같은 본부 산하 종합상황실장에는 이철규 의원, 그리고 상황 1실장과 2실장에는 오신환 전 의원과 정의용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네. 이 가운데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네. 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그러니까 경선 때도 유승민 의원 쪽 캠프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데도 뭐 물밑에서 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간접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도 조만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예측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이번 선거는 그 국민이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이제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뒤에 한 얘기와 연관지어 보면 좀 자신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좀 어떤 쓸데없는 피해의식, 음모론 이런 거를 갖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체험하면서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뭐 혹시나 하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금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노재승 씨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항위병 그 의사 있잖아요. 네. 임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네. 또 이것도 설화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추천한 인사라고 하는데 지금 노재승 씨는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인사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이 선대위 지도부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뭐 본인은 이제 유감이나 사과 표명 없이 그냥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만 오늘 공개적으로 한 상태인데요. 네. 이 노 위원장은 오늘 선대위 공개회의 자신의 발언 기회를 얻어서 과거 일반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 글들이 논란이 됐던 것 같다면서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한 자세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노 위원장은 지난 5월 18일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이 페이스북에 한 동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동영상의 내용에는 이제 시위대 상당수가 벌인 행위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또 관점에 따라 폭동이라 볼 수 있는 면모도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이 노 위원장이 했던 말은 대한민국 성역화라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린다. 이렇게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썼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노 위원장이 어제 이제 새로 이제 글을 올려서 해명을 했는데 네.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유가족들만의 상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처다 이렇게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올렸던 글은 5.18 정신을 특별법으로 얼룩지게 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해 의견조차 내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막아버리는 행태를 비판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해명 글에서도 또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노 위원장은 자랑스러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현판으로 만들어서 광주 5.18 광장에 걸어두고 그분들 업적에 대해 후손이 대대로 알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어제 해명글에 이거 포함을 시켰는데 네. 이게 추가 논란의 여지를 또 남긴 게요. 이 아시다시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 극우 단체들이 명단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유공자가 맞느냐 이런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북한 특수군계 입설 얘기할 때 그때 5.18 유공자 가운데 가짜 유공자가 있다. 가짜 유공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을 때 국가보훈처에서 독립 유공자 말고는 유공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한 적이 없다.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까지 이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꺼내면서 지금 해명할 때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그런 꼴이 됐는데요. 근데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사실 손을 놓고 있는 게 오늘 윤석열 후보한테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저 노재승 위원장 발언이 논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윤 후보는 아무 말을 하지
하지 않았고요. 예. 이 옆에 있던 김은혜 대변인이 나서서 그거는 노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설명했고 내가 이따 추가로 설명드리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후보가 그제서야 그건 대변인한테 한번 뭐 물어봐라 이런 취지로만 짧게 한마디를 했고요. 이양수 선대위 수석 대변인도 노 위원장이 입장 발표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본인에게 직접 취재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선대위에 합류한 박주선 공동선대위원장 이거 호남 출신 인사 아닙니까? 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뭐 이 논란을 뭐 직접 이제 글을 읽어본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당내 인사에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5.18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언행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해 주시면 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남 인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도 구설에 올랐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고3 학생이 연설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 그러면 고3이 다른 고3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 그 민주당이 광주 선대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고3 여학생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마 거기와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어제 연설한 그 김모군이라는 네, 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을 했던 김모군이라는 이 청년의 연설이 뭐 더 뛰어났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쪽 인사가 저쪽 인사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뭐 그 발언의 어떤 그 내용이나 뭐 품이 이제 이런 거는 둘째치고 뭐 편가르기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네, 민주당 이탄 의원은 뭐 갈라치기 하는 거냐, 고3까지도 갈라치기 한다면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범죄 치안 행보에 나섰어요. 범죄 피해자 센터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일정을 이제 범죄 대책 등 안전 분야로 잡았는데요. 이 윤 후보 측에서는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이 서울 서부 스마일 센터를 방문해서 센터 근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요.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범죄 피해자들 트라우마가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임무인 범죄 예방, 피해자 재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오전 선대위 회의 후에도 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중요하다면서 범죄 피해자는 어떤 경우에도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잇따른 보복살인 사건만 해도 실질적이고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윤 후보가 선대위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탄소 중립 공약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이른바 SMR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안 후보는 SMR은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SMR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첫 영입 인재로 AI 대변인을 내세웠어요. 네, 이제 김동연 후보 측이 어제 저녁 6시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첫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 네. 그래서 뭐 누가 될지 이런저런 예상을 뭐 하는 기자들도 기대를 했겠죠. 있었는데 네. 10시 직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봤더니 김동연 후보가 오늘 영입 인재 1호는 AI 대변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뭐 상당히 뭐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AI 대변인 AD는 기존의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대 정당에서 장식용품으로 청년이든 싱글맘이든 이런저런 분들을 선거철만 되면 모셔오는데 결국 각자 가진 가치가 체화된 인재가 아닌 소모품으로 그치거나 자리사냥꾼으로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여야의 기존 정당의 행태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이번에 AI 대변인이 영입 인재 1호인데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 곁에 다가갈 수 있고 선거 비용도 많이 안 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AI를 만들더니 AI 윤석열 이걸 만들면서 하더니 요즘에 인공지능이 확실히 대세인 모양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심상찮은 버스 6,411 출정식을 가졌다고요?
네, 정의당은 오늘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민생버스의 이제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행사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 민생 없는 대선, 미래 없는 대선으로 치러지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 후보들은 힘겨운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심지어 연일 노동 퇴행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국민들은 어차피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뽑게 돼 있다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진흙탕 대선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34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모습이다 이렇게 양당을 싸잡아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 심상찮은 버스의 첫 행선지는 충남 태안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쯤 9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청년 노동자 김용균 추모제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 대표는 공약 처리를 밥 먹듯 하고 다수 보통 시민이 아닌 사회적으로 성공한 영입 인재만을 태운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와는 갈 길이 다르다면서 또 윤석열 후보의 빨간 후드티에는 독재를 찬양하고 노동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차별의 메시지만이 담겨 있다. 역시 여야 정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당원 출신 20대 청년 4명을 영입했습니다. 선대위는 당내에서 조명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발굴해 정치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영입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출범식에 등장했던 김민규 군의 연설에 대해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청년선대위 인사영입 단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깨가 네.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그렇습니다. 각오로 임하실지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외연 확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방점을 좀 찍을 생각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여러 당원분들이 계세요. 이미 30만 명이 넘는 청년 당원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조명받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 활동을 아주 영향력 있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를테면 미래의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키워주고 확보할 이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입한 인사가 이 외부 인사가 아니라 당원 출신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어떤 그 청년들입니까? 일단은 한 분은 최연소로 25세에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민주당에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최연소 이 구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한 사람은 이제 약속의 자전거라고 자전거 이 동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환경 개선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민원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해서 활동해왔던 청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간호 인력이라든지 의료 인력, 보건 인력 이런 분들 굉장히 힘겨움 속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시고 계신데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조명해서 실제 이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만족감 혹은 이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소개를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분은 21살이신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이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이제 모시면서 실제로 조명받지 못했거나 혹은 그러한 영역들을 차기 이재명 정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고요. 실제로 선대위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된 겁니까?
기존에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저는 지금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30대 후반 완전히 이제 꺾이는 나이가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 발로 찾아와서 당원이 됐고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이제 영입해 오는 모습들을 볼 때 일종의 박탈감 같은 거를 막 이제 느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에 들어와서 함께 이 제안을 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미 당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밀려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좀 덜 주고 이 예. 사람들도 목소리가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기획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청년 내부에서 발탁하고 그다음에 외부 영입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영입도 섞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청년 인재 영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외부에서 뭐 청년층도 영입했잖아요. 뭐 네네.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에 네. 관한 전문가라고 해서 영입할 때 뭐 상대로 박탈감이나 상실감 같은 거 느꼈다고 하셨는데 좀 반대하실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그것은 또 외연 확장에 불가피하게 이제 당이 새로운 또 이 인물들, 새로운 아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름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것까지를 같이 이렇게 완충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는 당에 그런 이 발군의 실력을 가진 인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제적으로 시너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년층 인사는 앞으로 네. 외부 영입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외부 영입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 발탁과 외부 영입을 함께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 지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시라. 민주당은 구조적 모순이 있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것이다. 뭐 이러면서 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먼저 가시다가 또 다리가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이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스스로의 어떤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들의 허물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 자체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짜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양당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더 깨끗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성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고치기 위해서 자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뭘 따라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찰을 토대로 해서 지금 후보께서도 많은 사과와 반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비전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 역시도 그런데 보폭을 맞춰서 저희의 속도와 방향으로 국민들께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고3 김민규 군 지지 연설을 공유하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한 걸 두고 또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고 좀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고3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반박하고 이준석 대표는 우리 고3당원 기살려주는 게 왜 갈라치기냐 이런 반박을 또 했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 18세 참정권을 지금 몇 년째 저희 민주당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선거법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18세 청년을 내세워서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특기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양당이 서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고 18세가 그동안 19세만 투표할 수 있었던 걸 18세로 일단 넓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8세까지도 투표할 수 있다면 선거도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측의 주장인데 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매듭을 좀 함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진정성 있게 법안으로도 같이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청년 몫으로 영입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정규직 관련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발언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구조적 모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실제 굉장히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120시간 노동 발언을 하거나 혹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죽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저 상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안 가기도 이제 안 가는 것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러한 네.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노재승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정규직을 반대한다거나 혹은 친일 관련된 나는 친일파다라고 그냥 SNS에 직접 쓴다거나 혹은 이 관련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같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품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모습 속에서 이 행보를 가져갈 것이고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굳이 이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 함께 가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이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노재승 위원장은 그건 사인이었을 때 얘기다. 네. 앞으로 종인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뭐 좀 더 신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또 5.18 정신은 특별법으로 얼룩지게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발상이나 의견조차 내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막아버리는 행태를 비판할 뿐이었다. 비판한 거였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일종의 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이제 사인이었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저희 영입인사가 다 사인일 때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공격을 하면서 본인은 사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일단 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사인일 때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요거는 뭐 10년 전, 20년 전의 글들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 뭐 1, 2년 전의 그 글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문제 인식을 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삭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런 다시 자세를 수정하려면 그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또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영입한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김윤희 씨에 대해서 김윤희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또 제기했고요. 또 각종 사기 논란에 휘말린 옐로 모바일의 손자 회사였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예. 그게 이제 결정 전날까지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김윤희 대표를 데려가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이제 도저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저희가 김윤희 대표님한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의혹 제기고 증거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오히려 김윤희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게 덮어 씌우기를 지금 하는 거 힘 빼기 영입인사 자기네들이 데려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데려간 것에 대한 심술을 좀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뭐 서울대 강연도 하기도 했었고요. 청년 무주택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고 청년층 표심을 지금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층은 아직 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봐도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지지를 표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 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지금 말로 공약으로 무언가를 던져서 청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청년 일자리 문제나 미래 전망을 좀 더 밝게 좋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그 전망이 어떤 후보가 들어서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들이 그냥 던지는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저것이 구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했을 때 실제 저들이 지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치권의 이제 불신과 반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먼저 풀어내는 후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후보가 최종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서도 물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비호감들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 접촉면을 늘리면서 청년층들의 이 호응이 지금 따라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더 그런 행보들을 해나간다면 청년들의 선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되면 좀 설레요. 그러신가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한 주간의 이슈가 어떻게 보일까? 이번 주는 조금 더 설레셔도 됩니다. 그래요? 전혀 다른 땐 보지 못하던 순위가 완전 그래요? 네, 요동을 쳐서 저도 이거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되게 재밌는 게 상위권을 많이 보통 이제 나왔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빅데이터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이 항상 이제 매주 누적돼서 많은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 지난주보다 변화폭이 큰 것들을 저희가 상위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언급량이 좀 작아도 이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 갑자기 올라온 주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새로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렇죠. 증거이기도 할 테니까. 네네네. 그럼 어떤 깜짝 그 순위 변화가 있었습니까? 1위가 연애입니다. 1위가 연예예요. 네, 1위가 연애 분야로 올라온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또 키워드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코디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코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링하는 그거 도와주는 코디. 예. SNS에서 최근에 코디가 안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스타일링이라고 하면 네. 그 연예인을 이렇게 좀 빛나게 도와주는 그쵸. 패션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도와주시는 코디라는 분들께서 옷을 입혀줬는데 네. 너무 스타일에 맞지 않거나 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린다. 이래가지고 코디가 안티다라는 키워드가 좀 나왔고요. 예. 하나의 커뮤니티로서의 움직임까지 좀 확대되고 있어서 그래서 좀 하나의 사회 현상 같은 거라서 좀 저도 의미 있게 분석을 해볼 수 있었던 주제였는데요. 네. 일단 대상이 되는 게 배우 송지효 씨하고 예. 신인 걸그룹 아이브라고 하는 그룹의 안유진 씨의 스타일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아이브라는 그룹이 보니까는 그 전에도 뭐 여러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유명했던 분들이 모여 있는 그룹인가 봐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인데 이 그룹의 데뷔 무대죠. 이제 데뷔 무대를 그 멤버 중에 한 분인 안유진 씨가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입고 나온 의상이 일종의 속옷 같은 느낌이 너무 든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렇게 그 여성의 속옷 같은 것을 약간 무대 의상 느낌으로 좀 이렇게 코디를 하는 리폼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렇게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그냥 거의 과하다. 너무 속옷하고 똑같았던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미성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미성년자의 옷에 이런 속옷처럼 보이는 의상이 입히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첫 번째 데뷔 무대인데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코디가 이제 잘못한 거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뭐 걱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송지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한 번의 이슈가 아니라 계속 최근에 몇 주 동안 이제 계속 시그널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누적돼 가지고 이번에 좀 쌓여서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송지효 씨가 최근에 한 그 시상식에 예. 코디의 스타일링을 받고 이제 옷을 입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팬들이 볼 때는 그 스타일이 뭐 머리도 좀 제대로 다듬지 않은 숏컷인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코트를 입고 왔는데 체형보다 너무 큰 코트를 입었고 또 코트 밑단이 트어져 있는 코트다. 그러니까는 뭐 스타일링이라는 거는 이제 헤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컨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밑에가 트어졌다는 건 이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옷을 관리를 너무 안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송지효 씨가 계속 고정으로 예능을 나왔었는데 그 예능에서도 계속 너무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좀 여성스러움보다는 부시시하고 꾀재재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 불만이 좀 누적이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이제는 코디가 안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온라인 성명서까지 냈다면서요? 이게 참 놀라웠던 일인데요. 네. 그 스타일링 때문에 성명서가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한 커뮤니티에서 송지효의 스타일링 개선을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서였는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송지효 씨의 스타일링에 대한 불만이 문제 제기가 몇 년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그럼에도 팬들이 배우 송지효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이제 배우랑 사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강요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서 공동회의에 삼가했고 네. 뭔가 뭐 소속사 이전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피력을 하더라도 곧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너무 기사도 부정적인 게 나오더라. 스타일링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또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스타일링이 아쉬운 연예인으로 항상 송지효 씨가 거론이 되니까 팬들은 더 이상 이걸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성명을 냈다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그 팬들이 들어올 때 이 팬들한테 이런 스타일링이 이탈 요인이 된다. 새로운 팬 유입이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형성하는 데 스타일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빠른 피드백을 요구한다. 기존처럼 외부의 부정적인 반응을 무시하거나 삭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좀 성명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네. 옷을 입는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송지효 씨는 어때요? 뭐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참 그래서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야기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사들이 물어봤을 때 이제 소속사 측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어쨌든 헤어스타일이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코디는 본인이 좀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을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스타일, 자기가 이제 컨셉을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이제 개인의 선택까지도 너무 뭐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SNS 의견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이 뭔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코디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과거의 일이 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뭐요? 왜냐면 2018년에요. 네. 인기 걸그룹인 마마무라고 하는 그룹이 예, 있잖아요. 예. 마마무가 공연이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팬들이 보이콧을 해서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 보이콧의 이유가 뭐냐면요. 마마무가 너무 활동을 타이트하게 해서 예. 그들이 너무 지쳐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그 콘서트를 강행한다. 어. 그래서 이들을 쉬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콘서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 네.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소속사는 공연을 이제 하겠다라고 올린 거죠. 그랬더니 단체로 행동하면서 야 이거 우리는 공연 가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하니까 결국 공연이 취소가 됐었어요. 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그들을 쉬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흥미로운 건 이게 2018년 가을에 있었고 2019년 초에 마마무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마마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멤버들로서는 행복한 걱정일 수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빠 있었는데 팬들로서는 심각할 수 있는 문제였고 회사도 지쳤을 텐데 우리가 그러니까 마마무가 조금 더 좀 뭐 밝은 모습이었다면 혹은 조금 더 건강했다면 피곤할 티를 더 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팬들과 회사 모두에게 죄송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팬들과 이 연예인들 사이의 그 관계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드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주제는 뭔가요? 다음 주제는요.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2위가 문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또 2위까지 간 것도 오랜만이에요. 지난주 네. 3위였는데 네. 일단은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고요. 이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시상식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한 스트리밍 사이트의 뮤직 어워드 내용이 2위 주제를 차지했고요. 네네. 수상자 요약해 보면 여자는 솔로 아이유, 그 다음에 에스파라고 하는 걸그룹, 이제 올해 이제 아주 히트가 됐죠. 이 두 팀이었고, 남자는 BTS, 그리고 임영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네. 정말 임영웅한테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20대에서 40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음악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50대들의 인기를 받은 아티스트로 임영웅이 임영웅 씨.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임영웅 씨가 올해도 여기서도 올해 탑10 베스트 솔로 남자 부문을 수상했는데 실제로 이 스트리밍 사이트에 임영웅 씨의 성적이 높거든요. 예. 그럼 그 사이트에 50대들이 새로 유입되는데 아주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이 플랫폼에서 좋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드네요. 팬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센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 문화 분야에선 또 해외 소식도 있다고요? 네, 해외지만 BTS죠. 네, BTS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귀국을 몇 분께서는 하시고 나머지 예. 몇 명은 아직 그 미국에서 더 있다 오는데 어쨌든 연말에 휴가를 얻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20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역시 제일 큰 것은 공연을 했었잖아요. 예, 이 예. 공연이 총 4차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 공연 수익이 3,330만 달러. 그러니까 393억 정도의 매출을 얻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와. 근데 이게 왜 네. 또 대단하냐면 네. 미국에선 3천만 달러 클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몰랐더니. 그건 뭐예요? 그 뭐냐면 한 번에 공연을 해서 예. 그 공연을 통해서 얻은 단일 공연의 티켓 매출이 3천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한테 네. 3천만 달러 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데요. 오. 지금까지 3천만 달러 클럽 아티스트가 딱 6팀밖에 없었다고 해요. U2 같은 이제 아주 유명한 밴드를 정말요? 포함해서. 네. 비영어권 가수 중에서는 이 클럽에 든 게 방탄소년단이 최초라고 합니다. 비영어권 팀에서. 대단한 거군요, 그게.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4번 공연에서 394억이고 LA가 뭐 꽉 찼으니까 네. 제가 볼 땐 LA 어떤 뭐 시장 혹은 공무원분들은 방탄소년단한테 정말 명예상 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엄청난 엄청나게- 경제 효과를 낸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 참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네, BTS 재밌었고요. 위력을 알게 되네요. 네,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캐럴 연금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예. 이때가 되면 항상 연금 받으시는 머라이어 캐리. 아. 네, 그분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네. 머라이어 캐리가 올해도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을 이제 했는데 한 그 OTT 플랫폼에서 예. 드레스가 27kg짜리 드레스를 입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 6명이 그 드레스를 이렇게 끌어줬다고 하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머라이어 캐리가 입기에 너무너무 아팠다라고 표현을 했고 하지만 이렇게 허리 부분을 꽉 쬐고 있었지만 나는 이런 상황 익숙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디가 누군지. 거기도 코디가 안 치군요. 네. 자, 3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네, 나왔습니까? 3위는 정치 분야였고요. 주요 키워드는 대선 후보, 뭐 부산 이런 키워드였는데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서 커플 후드티 입고 유세한 부분이 화제가 됐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민생 대책 집중한 행보 보였는데 현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보상 인색하다 비판한 내용, 이 내용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사회 주제는요? 사회 주제는 환경 분야였는데 탄소라는 키워드였고요. 예. 이번 주가 탄소 중립 주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중에 한 가지가 좀 흥미로웠는데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하셔가지고 얘기하신 내용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메일 하나를 지우게 되면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메일 삭제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메일에 잔뜩 편지 쌓여 있는데 그걸 좀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렇죠. 클라우드 용량이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모신문은 또 그렇게 해도 얼마 안 줄어든다. 뭐 또 이렇게 또 기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5위 주제는요. 지난주랑 똑같이 오미크론이라는 키워드가 경제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류플레이션이라는 걸 고민했는데 예. 스크류플레이션이 뭐냐면 쥐어짜다라고 하는 스크루랑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처럼 물가도 상승되고 실질 임금이 감소될 때 그 중산층을 쥐어짜는 듯한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의 의견들인데요. 결국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이 어떠한 그 산업에 있는 가게들이 운영을 못하게 될 때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지난주랑 똑같이 경제 분야에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키워드가 또 5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발 좀 위험하지 않게 소멸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확진자가 자꾸 나와서 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탈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약하게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비는 밤새 그치겠지만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부터는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도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겠고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가시